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 이론을 이해하려면 한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보자. 상상해보라. 우리는 커피 중독자라고 불리우는 존이라는 친구가 있다. 존은 매일 아침 커피숍에 들러 특별한 라떼를 주문하곤 한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라떼를 주문하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그는 동일한 커피숍에서 연달아 커피를 3잔이나 추가 주문했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존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을 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하다. 존이 왜 첫 커피를 주문했는지 묻는다면 아마도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는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의도, 즉 즉각적이고 영시적인 이유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주문한 이유는 복잡해진다. 친구들이 왜 계속해서 커피를 더 마시느냐고 물어본다면 앤스콤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피곤해서라는 답변이 충분치 않다. 앤스콤은 여기서 더 깊은 분석을 요구한다. 존이 계속해서 커피를 더 주문하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존은 털어놓는다. 사실 그는 그날 중요한 발표가 있었고 극도의 긴장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커피숍 직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우리는 존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첫째, 발표 준비를 위해 필요했던 집중력 증대. 둘째, 새 직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였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앤스콤의 이론이 제시하는 바는 명백해진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 이면에는 여러 층의 의도가 존재하고 그 진정한 의도는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은 단지 행동의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게 한다. 존의 이야기와 같이 사람들은 자주 자신조차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의도된 행동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를 깨닫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앤스콤의 시각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그래서 다음번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당신의 선택이 그저 일상의 반복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조금 특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도덕적 이유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내부자와 외부자라는 두 개의 주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내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욕망과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반면에 외부자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윌리엄스의 석상이라는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는데 이는 매년 열리는 도덕적 동기대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주민들이 서로의 도덕적 동기를 가장 독창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먼저 내부자들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마을의 유명한 예술가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그의 도덕적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는 말했다. 제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의미 있는 창작도 없어요. 그의 그림은 그의 물감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처럼 복잡한 내면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었고 내부자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논리학자 소피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도덕적 행동이란 객관적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소피아는 플립 차트를 들고 나와 도덕적 규범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일관된지를 보여주는 대담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일시적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움직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외부자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던 젊은 운전사 마이크가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딱히 내부자나 외부자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대회에 참가했으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마이크는 청중을 가만히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분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든 외부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게 도덕이란 다리이고 이 다리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내부자와 외부자는 이제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도덕적 이유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새롭게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대회는 우승자가 아니라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윌리엄스의 석상은 마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었고, 매년 이곳에서는 도덕적 동기대회가 단순한 파벌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 이야기처럼 우리의 도덕적 이유 역시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이루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끄고 싶은 불빛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등불을 켜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등불은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자주 내곤 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잠들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피어올라 무서워한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에픽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불평을 들은 뒤 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등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나요? 라고 에픽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불편함을 한 목소리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매일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켜지는 등불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질문에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방법 아닐까요? 에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불편함으로만 여길 때 그것은 불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뜻함과 안전함이 상징으로 볼 수 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겠죠? 그러자 또 다른 주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에 커튼을 달아볼 수도 있겠네요.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요. 에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커튼은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부의 것들을 우리의 내부로 초대할 때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에픽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등불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밝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등불은 단순한 밝기가 아닌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빛나는 조화와 이해의 상징으로 변화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통해 그들은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등불이 아닌 삶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청년 민수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 상태, 즉 고통의 부재와 평온한 마음을 얻고자 스스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민수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육체적 쾌락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던 그는 갑자기 자신의 식단을 간소하게 바꾸고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냐? 고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신경 쓰이고 불안했던 인간관계를 재평가했습니다. 민수는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여백을 독서로 채웠습니다. 특히 철학서적을 읽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마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느꼈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이 그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작은 일에서 오는 기쁨을 더 깊게 느꼈습니다. 창 밖에 피어나는 꽃, 아침 햇살,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미소 등이 그에게 쾌락을 넘어선 평화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된 민수는 그간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리고 타인을 위한 내적 평화의 추구야.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어. 친구들은 처음엔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그의 온화하고 고요한 모습을 보며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민수의 변화는 친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내적 평화를 찾기 위해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마을은 어느덧 작은 철학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렇게 에피쿠로스의 철학,
즉 진정한 쾌락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수가 찾은 최고의 쾌락이었으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아타락시아의 세계였던 것입니다.